네, 이번 시간에는 보조기기 관련 법령 그리고 서비스 전달 체계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보조공학 지원 법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보조공학 지원 법 제도는 여러 부처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부처가 아니고 다양한 부처. 그래서 먼저 보건복지부 쪽의 법을 보시게 되면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보험급여를 통한 지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이거는 제23조 1항 중에서 기타 재가급여에 있는 신체활동 지원에 관한 용구 제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법. 자, 여기는 제13조 1항에 있는 장애인에게 보장구에 대한 급여를 제공한다. 자,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보조기구 규정, 육성, 연구 지원에 관한 법이다. 고령친화산업진흥법, 고령친화산업을 지원 육성하는 법이다. 자, 지금 보시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법에는 이 장애인이나 노인을 위한 법률이 굉장히 다양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있습니다.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제 실행하는 행정정부가 추진체고요. 이게 국민건강보험법의 기준으로 합니다. 즉 보험급여를 제공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가서 여러분들이 장애인이 병원 가서 돈을 내는데 여러분 얼마 냅니까? 얼마 안 내잖아요. 나머지는 누가 냅니까? 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보험급여로 정부가 지원을 하죠. 그게 바로 국민건강보험법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거는 뭐냐면 노인장기요양 대상자가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즉 여기에서는 장애인이나 노인이 이 노인장기요양 대상자가 되면 이 사람들은 즉 신체활동이 어렵다는 거예요. 재가일 수도 있고 활동이 불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신체활동 지원에 관한 용구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장비를 제공하는 거예요. 용구를. 그러면 자,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거를 그 센터에서 그 장비를 무상으로, 무상이 아니죠. 어찌 보면 대상자는 무상이지만 정부가 이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고, 그 다음에 의료급여법에는 장애인이 어떤 장비를, 예를 들면 휠체어를 구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휠체어를 제값이 아니고 급여 제공으로, 즉 국가에서 거의 무상, 장애인에게는 부담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바로 이런 그 보장구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수, 의족, 그렇죠?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급여 제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보조기구를 규정하고, 그 다음에 육성 연구 지원하는 법이고요. 그 다음에 고령친화 산업진흥법, 고령화와 관련된 산업을 지원 육성하는 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고용노동부에서도 지원법 제도가 있는데,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있습니다. 자, 제40조 요양급여, 즉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요양급여를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업무 중에 부상이나 질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요양급여를 제공해야 한다. 이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와 관련된 것은 고용노동부가 주관 부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장애 발생하면 상해 약제라든가 진료 재료비, 의지, 그러니까 다리가 잘렸어요. 그럼 의지, 그 밖에 보조기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죠. 자, 그 다음에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일정한 업체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장애인 고용 촉진 직업 재활법인데, 자,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 필요한 시설, 장비 구입, 설치, 수리 등에 드는 비용, 장애인 직업 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 직업 생활 상담원, 작업 지도원, 수화 통역사, 낭독자 등을 배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 그 밖에 사항들은 장애인이 고용한 필요한 비용 및 기기. 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애인인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상업주 자신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장애인을 고용하면 그 고용한 장애인에 대한 예를 들어 그 임금을 지원을 한다거나 그 장애인이 예를 들어서 몸이 불편하다 그러면 그 장비를 지원을 한다거나 자, 이런 교육을 받을 필요하면은 그 보조공학기기나 장비 지원뿐만 아니고 교육까지도 드는 비용을 이 고용노동부가 부담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보훈처에서도 역시 보조공학 지원 법제도가 있는데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및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제43조 2 보철구의 지급, 즉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의자 로서 신체 장애로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보철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국가 유공자들이 있잖아요. 이 유공자들은 국가보훈처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대통령령으로 각종 필요한 보철구를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미래창조과학부에도 있습니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 제9항 한번 볼까요? 정보 격차를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이며, 그러니까 정보 격차라는 것은 정보가 격차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장애인을 포함하여 정보에 소외된 계층을 모두 아울러 이들에 대한 공공의 지원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장애인의 경우에는 정보가 일반인에 비해서 정보 격차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보를 받기 어렵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범위가 좀 작을 수가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공공의 지원 책임을 두어서 장애인에게도 동일한 그런 정보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 격차란 장애인과 일반인이 받아들이는 정보의 차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시면 미래창조과학부에 각각에 이렇게 막 있죠. 제32조부터 35조 보면 막 각종의 이렇게 정보 격차와 관련된 법령들이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있습니다. 제2조 제2항 규정에서 뭘 했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바로 특수교육법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 특수교사가 학교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특수교사가 의무 배치가 되죠. 결국에 이렇게 특수교사라는 건 일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애인이 학교에 생활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어떤 다른 물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특수교육법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상담 지원,
특수화에 대한 장애아에 대한 상담 지원, 가족 지원, 치료 지원, 보조 인력, 보조공학 기기 지원, 학습 보조기 지원, 통학 지원, 정보 접근 지원 등 이러한 것들은 다 특수교육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또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에 보면 제4항에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 보조기, 보조공학 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8항에는 각급 학교의 장은 각급 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를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조공학 지원 법률 현황은 보조공학이 확산되는 지금 계속 보조공학이 이제 노인 인구가 많고 장애인 인구가 많고 또 장애 유형이 다양해지고 하는 상황에서 법이 현실을 따라가기가 어렵죠.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 간에 또한 예산의 편성이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이 부족해요. 지금 보시다시피 장애인을 위한 담당 부처가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데 많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많기 때문에 서로 이걸 기피하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처 간의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우선권보다는 오히려 대다수인 일반인에 대한 우선권을 두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산이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2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조공학 지원을 여러분들 왜 이 보조공학사가 앞으로 인기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겁니다. 대상자가 일단 많아진다는 거. 그 다음에 법률상으로 이 대상자를 우선순위로 지원하자라고 법률에 또 명시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일반인보다는 이런 그 소외된 사람, 장애인이나 신체가 매우 불편한 노인들에게 먼저 이러한 이 보조공학 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자. 경제적 지원이든 물질적 지원이든 인적 지원이든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법이 제정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딱 이제 표에 한번 묻혀봤습니다. 자, 만들어 봤더니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보훈처, 미래창조과학부 각종 기관을 보시면 건보공단, 그 다음에 지자체가 또 하고 있죠. 지자체에서 의료급여법, 장애인복지법이 있고 용구를 지급하고 보조기 교부하는 거는 다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국가보훈처, 이건 보훈병원에 그 보장구 센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한국정보화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어서 여기에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을 및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말씀대로 특수학교 하고 있고요.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요. 국립장애인도서관, 그 다음에 한국스포츠개발원이 있는데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도서관법에 의해서 도서관에 보조공학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스포츠개발원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을 통해서 근거로 해서 장애인 체육진흥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제 이런 쪽의 프로젝트도 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부에서 국립교통재활병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근거로 해서 의지, 보조기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광역단위 서울, 경기, 인천에서는요. 지금 이 서울에서는 서울시 보조공학 서비스센터가 있고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재활공학 서비스 연구지원센터가 있고 인천시에도 마찬가지로 노틀담 장애인복지관 자세유지기구센터가 있어서 이런 장애인 보조기구 대여 지원, 수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지역으로 보시게 되면 각종 장애인 자립센터, 장애인 복지관, 대학, 보조공학 서비스센터 등이 계속해서 신설이 되고 있고, 자, 여기는 시, 군, 구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보조기구 서비스, 관리, 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조공학 서비스 내용을 보면 일상적인 환경에서 적절한 보조공학의 효과를 기능적으로 평가한 것을 포함하여 장애인의 보조공학 요구를 평가하고, 그 다음 보조공학 장비를 구매하고 임대하고 기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조공학이 적절한 것을 선택하고 설계하고 피팅하고 맞춤하고 조정하고 적용해보고 유지하고 보수하고 교체하고 그다음에 기부와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것이 보조공학 서비스다. 치료, 중재, 교육과 재활계획, 프로그램에 관련된 서비스와 같이 보조공학 기기에 대해 필요한 치료, 중재, 서비스의 조정과 내용을 담고 있다. 보조공학 서비스라는 게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되고 있고 계속 이제 반복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 보조공학 서비스라는 것은 결국에는 장애인들에게 그에 맞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평가에서부터 보급하고 임대하고 피팅하고 결과 사례관리까지 하는 이 전체적인 토탈한 역할이 바로 보조공학 서비스의 내용에 포함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또한 또 장애인 가족에게도 마찬가지 필요하면 훈련이나 가족에게도 기술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나 각종 고용주나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고용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필요하면 훈련이나 기술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전자, 정보기술을 포함한 기술의 장애인의 접근성 확장. 장애인은 그랬잖아요. 정보 격차가 있어. 정보 격차가 있는 것을 결국에는 없도록 누가?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한다. 이 또한 보조공학 서비스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담 평가를 하고 기능을 평가하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상담과 관찰을 통해서 정보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이런 것들을 다 평가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능을 평가합니다. 기능을 평가해서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기능을 평가해. 그 다음에 적용을 합니다. 적용을 해보고 자, 이때 또 상담해요. 그 다음에 또 기능 평가를 해요. 자, 여기서 보시면 평가 항목은 정보, 접근, 의사소통, 자세 유지, 이동, 일상생활. 정보 접근은 자, 이런 것처럼 각종 컴퓨터와 스마트 단말기, 정보 콘텐츠 입출력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콘텐츠 사용 기능. 의사소통은 표현 언어, 수용 언어, 자,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 자세 유지. 내가 그 장애인이 어떤 장비를 썼을 때 이 자세를 잘 할 수 있는가. 의사소통을 통해서 자세를 그 컴퓨터를 활용해서 내 몸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내가 가능한가. 이러한 것들이에요. 지금 여기서 지금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된 거 같네요. 상담 평가를 하고 지금 아까 우리 그 표 있잖아요.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자, 이거는 보조공학 서비스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를 하고 그 평가를 이 서비스를 할 것인가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가에 대한 평가를 했잖아요. 그럼 그 평가를 서비스 전달을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가 자, 그거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서비스를 적용을 해보고 그 적용한 것을 어떻게 또 적용한 것을 평가를 해야 하잖아요. 제대로 맞는지 아니면은 변형을 해야 하는지 피팅을 해야 되는지 이거 보셔야 되고 자, 그에 대해서 서비스가 제대로 사용 가능한지 활동 가능한지 이것들을 더 평가해서 사례 관리까지 이러한 것들이 보조공학 서비스 과정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면 이 순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조공학사 자격은 미국에서는 이렇게 북미 재활 엔지니어링 보조공학협회에서 보조공학 전문가 자격 교부를 하고 있고요. 대상자는 재활공학, 재활, 특수교육 전문가에게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비전공자는 6년 동안에 약 2000시간의 경력을 쌓아야, 그러니까 전공이 아닌 경우에는 6년 동안 2000시간의 근무를 해야만이 이 자격을 줄 수 있어요. 자, 자세유지 이동 전문가 자격은 별도로 또 줍니다. 장애인에게 사실 자세유지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보조공학사에게는 그 자세유지, 그러니까 인간의 움직임, 재활학 뭐 이런 개념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만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본은요, 테크노 에이드 협회가 있습니다. 테크노 에이드 협회.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한국보조공학사 협회가 있습니다. 자, 이게 한국보조공학회, 한국재활복지공학회에서 교부하던 휠체어 치료사, 컴퓨터 트레이너, 재활공학사, 재활복지공학사, 보조공학사를 2011년에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보조공학사협회, 보조공학사가 드디어 이제 찬성을 한 거죠. 자, 그래서 2014년에 한국직업개발원에서 민간 자격을 등록했고 15년에 드디어 국가 자격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공학사의 사례관리를 보시게 되면 이 사례관리라는 것은 결국에는 개인 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관리를 할 때에 사용자의 상황이나 제품 동향, 사용자가 제품과 적합한가, 유지 보수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로 사례관리예요. 그래서 여기에는요, 크게 개별화, 데이터베이스, 전인적 팀 접근, 자원 연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별화는 장애인의 상황이나 조건이나 상태, 선호도를 고려해서 결정해야겠죠. 개별화. 개인 맞춤형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개인별 보조공학 서비스는 모두 기록하여 문서화한다. 개인별 보조공학 서비스는 모두 기록해서 문서화해야 해.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돼야만이 유사한 대상자에게 유사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비스의 전달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전인적 팀 접근, 서비스의 중심이 바로 사용자예요. 즉 대상자예요.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이 대상자에 대한 관심과 전체적인 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대상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환경들이 다 접근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자원 연계, 가능한 지원 내용과 지원 시기가 다르므로 예를 들면 아까 그 법적으로 여러 부처에서 관장을 한다고 그랬죠. 근데 동시에 제공할 것이 아니고 이게 지원이 서로 약간씩 상이할 수도 있고 때로는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전문가들이 통합적으로 지원하면 좋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통합 돌봄이 트렌드죠. 개인이 또는 한 집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집단이 그 대상자를 찾아가서 그 대상자가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가, 지원할 것, 어떤 돌봄을 원하고 있는가, 어떤 돌봄을 우리는 할 수 있는가, 이거를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로 통합 돌봄이죠, 요즘에. 그래서 이게 자원 연계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조공학 지원법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